동남아시아의 역사, 소변국. 사람들은 낯선 지역의 나라들을 흔히 작다고 생각한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한 나라들은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군도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크기는 미국과 비교될 만하고 라오스는 영국과 비슷하며 미얀마는 프랑스보다 큰 나라이다. 동남아시아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동티모르, 필리핀, 태국,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11개국을 가리키는 지역적 명칭이다. 여러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동남아시아는 언어, 인종, 종교 등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양성 못지않게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들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동남아시아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동남아시아 역사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통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동남아시아의 성립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사회 및 문화 형성에 인도와 중국이 미친 영향을 이야기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불교와 기독교가 미친 영향을 비교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대륙 동남아시아, 도서 동남아시아, 도이모이 정책, 동남아시아, 만다라, 바다중심 사회, 사회동포 세계관, 상자불교, 신질서, 육지중심 사회, 주머니 문화. 다양성과 공통성. 오늘날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지구상의 한 지역 단위로 인식되고 있는 동남아시아는 명칭 자체로 볼 때는 매우 짧은 생성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명칭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이 지금의 동남아시아 지역을 점령한 일본군의 전략상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1943년 실론에 동남아시아 사령부를 설치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이 사령부의 작전 관할 지역에는 스리랑카가 포함되는 대신 필리핀과 베트남 북부 지역이 제외되었는데 이는 현재의 동남아시아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동남아시아가 상기의 11개국을 포함하는 지역적 명칭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60년대 초부터였다. 이같이 짧은 역사를 가진 명칭의 생성과 함께 오늘날 이 지역의 언어, 인종, 문화 등의 다양성은 학계에 과연 동남아시아를 한 지역 단위로서 문화적 실체로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 논쟁거리를 제공해왔다. 대륙과 반도 및 도서 지역을 합쳐 약 500만 제곱마일 크기의 육지와 바다로 이루어진 동남아시아는 전체가 열대와 아열대 기후대에 속해 있어 광범위하고 주기적인 열대 계절풍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산악과 평야 그리고 해안 및 강 지역이 서로 혼합된 자연환경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 속에서 동남아시아는 지구상의 한 지역 단위로서 아마도 가장 다양성을 지닌 지역임에 틀림없다. 사실상 오늘날 이 지역은 인종의 전시장 또는 인종의 도가니로 불릴 만큼 수백여 종의 인종 집단이 오랜 기간 크고 작은 수많은 주머니 환경의 접소에서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키며 공존해온 다인종 사회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는 현재 700여 종이 넘는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동남아시아를 하나의 동일한 문화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전략적인 필요에 따라 형성된 인위적인 지역으로 간주하려는 일련의 경향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역사와 문화의 발전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보면 동남아시아는 다양성 못지않게 많은 공통성을 지닌 문화적 단위이다. 첫째, 비록 사우스이스트 아시아란 명칭 자체의 생성은 50여 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인접 지역들이 동남아시아를 한 지역 단위로 인식하는 명칭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예부터 동아시아인들은 이 지역을 가리켜 난양 또는 남포로, 남아시아인들은 수바르 나부미로, 그리고 페르시아인들은 바람 아래의 땅으로 불려왔다. 둘째, 역사 언어학적으로 볼 때 현재 700여 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언어들은 대부분 공통의 뿌리로부터 파생되었거나 또는 오랜 기간을 거쳐 발전하는 동안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베트남어와 크메르어는 같은 모어에서 파생했으며 오늘날 말레이 세계에 속해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및 필리핀 남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언어들은 대부분 말라요, 폴리네시아어족에 속해 서로 공통의 언어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오늘날 인력적으로 수백여 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인종은 크게 오스트로네시아족과 오스트로아시아족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주로 동남아시아의 도서부에, 후자는 대륙부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인종들의 공통 조상에 대한 집합적 통칭이다. 넷째, 인종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문화의 분화, 그리고 수세기를 거치는 동안 중국, 인도, 아랍, 서구 등으로부터 유입된 다양한 외래 문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의 기축문화로 인식되고 있는 몇몇 특징은 여전히 이 지역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남아있다. 대다수의 동남아시아인들은 평야지대에서 수정 경작을 하든지 또는 산간지대에서 화정 경작을 하든지 간에 쌀을 주식으로 하는 농경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동남아시아인들은 양계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핵가족 제도와 성, 그리고 사회적 신분 질서에 대해 대부분 공통된 인식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동남아시아인들은 세계적인 외래 종교, 즉 불교, 이슬람 또는 기독교를 주종교로 믿고 있는 한편 정령 숭배의 전통 또한 여전히 이들의 생활 전반에 뿌리 깊이 박혀있다. 끝으로 동남아시아가 하나의 문화적 단위임을 가장 설득력 있게 뒷받침해주는 사실은 오늘날 11개국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초기부터 현대 시기에 이르는 역사의 전개 과정상, 특히 국가와 사회의 발달 과정에서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에서는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전통 동남아시아 자연환경. 고대 초기 동남아시아의 국가와 사회의 발달 과정은 무엇보다도 이 지역 자연환경의 특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열대와 하열대 기후대에 속해 있으며 적도를 중심으로 히말라야 조선대와 한태평양 하산대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자연환경의 첫째 특징은 울창한 산림의 밀집 산악 지형이다. 둘째로 대륙 동남아시아와 군도로 이루어진 도서 동남아시아는 공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다양한 수로의 발달은 이 지역의 내륙과 해안 간의 교류를 원활하게 해준다. 첫 번째 특징과 관련해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탁월한 고립성으로 인한 주머니 문화의 형성이다. 선사시대 이래 근본적으로 뿌리가 같은 이 지역의 문화는 지역 간의 오랜 고립 속에서 작은 단위의 문화로 분화 발전되었다. 두 번째 특징의 영향으로 동남아시아인들은 기원전 훨씬 이전부터 이미 해양 문명을 발달시켜왔다. 특히 오늘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지역을 포함하는 말레이 세계의 선박 제조와 항해술 등의 세련된 해양 문명의 발달은 고대로부터 이 지역이 육지 중심 사회와는 달리 활발한 유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바다 중심 사회의 사회동포 세계관을 형성해온 것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고립성과 유동성을 바탕으로 초기 부족 형태의 동남아 사회는 만다라 형태로 발전되었다. 육지 중심 사회의 강력한 군사력과 조직적인 관료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피라미드 형태의 개서적인 국가와 사회 조직과는 달리 만다라 형태의 사회는 국가 발전의 동학에서 문화 및 경제적인 요소가 보다 지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육지 중심 사회와 비교해볼 때 중심과 주변 세력 간의 관계가 느슨하고 유동성이 강하며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선이 분명치 않은 특징을 갖고 있다. 기원전 150년에서 기원 후 150년경 사이에 대부분의 동남아시아는 처음으로 인도와 중국에 보다 발전된 문화 또는 문명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천여 년의 을 거쳐 동남아시아의 국가와 사회는 부족 만다라의 초기 형태에서 점진적으로 보다 규모가 확대되고 조직화된 공국 및 제국 만다라의 형태로 발전해 1300년경에 고대 문명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중국과 인도의 영향. 동남아시아가 인도와 중국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것을 식민 지배를 통한 인도와 중국의 일방적인 역할로 해석해 인도화 또는 중국화로 단정짓고 심지어 동남아시아를 작은 인도 또는 작은 중국으로 서술했던 종전의 견해는 최근에 보다 심도 있는 다양한 연구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다. 최근 학설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의 지배계층은 점차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팽창된 사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인도와 중국의 세련된 사회 문화적 요소인 문자, 사회 개서의 개념 및
고등 종교 등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을 전적으로 수용해 국가와 사회를 중국과 인도처럼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사회 개서가 철저한 피라미드 구조로 재구성하기보다는 주로 경제, 문화적 관계를 바탕으로 지배와 피지배 세력 간의 유동적이고 느슨한 동맹을 통해 유지하던 기존의 만다라 구조의 사회를 보다 체계화하는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수용했다. 이 같은 견해는 고대 동남아시아 사회에서 카스트 제도, 철저한 관료 체계 및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 및 인도와 중국 사회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찾아볼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강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대략 1300년을 기점으로 동남아시아의 국가와 사회는 여러 면에서 이전의 시기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특히 보다 체계화된 관료 조직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앙 세력이 미치는 영향권의 확대와 함께 이 시기의 국가와 사회는 전반적으로 전 시대와 비교해 보다 뚜렷한 사회 개서 및 중앙 집권화의 양상을 보인다. 주로 영내 및 국제 무역의 변화, 이를 둘러싼 왕국 간의 활발한 경쟁과 새로운 종교와 문화의 유입 등 변화의 동학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의 국가와 사회는 19세기 초 서구 제국주의 세력이 이 지역에 침투하여 본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까지 전통 문명의 황금기를 구가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가들은 일반적으로 이 시기를 동남아시아의 고전 시기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시기의 국가와 사회의 발달 과정과 관련해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변화와 연속이다. 즉 1300년을 기점으로 이 지역의 국가와 사회는 보다 체계적인 사회 개설을 바탕으로 점차 중앙 집권화되는 변화를 겪지만 중앙 세력이 주로 경제, 문화, 종교적인 유대 관계를 통해 주변 세력을 통제하는 비교적 느슨한 사회 구조와 국가의 경계선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고대 만다라 사회의 근본적인 특징들은 19세기 초까지 연속적으로 존속되었다. 이는 전통 동남아시아와 근현대 동남아시아의 시대의 구분을 위한 주요 기준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 시기에 번성했던 대표적인 왕국 중에는 땅우, 후기레, 아유타야, 마자파힛, 마따람 및 멀라카가 있다. 종교, 토속적인 샤머니즘과 애니미즘이 지배적인 종교 문화였던 동남아시아의 사회 변화에 따라 맨 먼저 소개된 외래 종교 문화는 힌두, 불교 문화로서 이는 기원전 150년과 기원 후 150년경 사이에 인도로부터 유입되었다. 동남아시아의 지배계층은 국가와 사회의 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이를 보다 효과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끌 세련된 이념과 문화를 필요로 했다. 따라서 힌두교의 대표적인 신들인 브라만, 비슈누, 시바의 개념을 도입해 이에 상응하는 사원의 건립을 통해 자신들의 영적인 힘을 강화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대략 14세기 이전까지 고대 동남아시아의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켰다. 14세기 이후부터 지역 간 그리고 국제 무역의 변화와 이를 둘러싼 왕국 간의 활발한 경쟁 및 몽골의 침입 등으로 인한 사회 변동과 함께 왕국 만다라가 출현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이전의 힌두, 불교 문화는 점차 쇠퇴하고 새로운 종교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종교 유입 과정은 18세기 중엽까지 이어져 현재 동남아시아 종교의 분포를 결정지었다. 오늘날 대륙 동남아시아의 지배적인 종교인 상자 불교는 이 시기에 스리랑카로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해 이 지역의 새로운 정치, 사회, 문화 발전의 바탕이 되었다. 오늘날 도서 동남아시아의 주요 종교인 이슬람은 주로 인도의 무슬림 상인들에 의해 13세기 말부터 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북단의 아체로 유입되기 시작해 15세기 중엽에는 현 말레이 반도의 항구 도시인 몰라카로 전파되었으며 17세기 말까지 전 도서 동남아시아로 확산되었다. 약 4세기에 걸쳐 도서 동남아시아의 전역으로 확산된 이슬람의 전파는 주로 해상 무역을 매개로 점진적이고 비교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기독교는 16세기 초부터 동남아시아의 모습을 드러낸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선교사에 의해 전파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동남아시아 국가 중 기독교 문화가 가장 깊이
뿌리 내린 나라는 필리핀이다. 기독교 문명권인 유럽 세력에 의해 오랜 기간 식민 지배를 경험한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독 필리핀에만 기독교가 지배적인 종교로 정착된 원인은 서구 식민 세력들이 동남아시아로 진출할 당시 이 지역의 국가와 사회의 발달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16세기 에스파냐 식민 세력이 필리핀 북부 지역을 점령했을 당시 이 지역에는 동남아시아의 여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외부의 영향에 강력히 대응할 만한 체계적인 국가와 사회가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오늘날 필리핀 남부 지역이 여전히 강한 이슬람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설득력이 있다. 당시 남부 지역은 이미 이슬람이 정착되어 술탄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국가와 사회의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쉽사리 침투될 수 없었다. 근대 동남아시아 서구 식민 지배와 민족의식의 각성, 중상주의에 입각한 무역의 붐과 함께 서로 향유 무역을 위해 동남아시아에 왔던 유럽인들은 18세기 후반 이 지역 왕국들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잦은 대분에 개입하면서 또는 서구 세력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일어난 정치, 사회적인 동요를 틈타 무역의 거점을 위해 확보했던 주변에서 중심 지역으로 그들의 세를 서서히 확장하기 시작했다. 전반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서구 식민 세력들이 점진적인 영향력 확장은 대략 1850년을 기점으로 급진적인 추세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를 유도한 주요 원인으로는 산업혁명 이후 서구의 현격한 기술적 우위, 1850년까지 동남아시아에서 점차 강력해진 이러한 변화를 유도한 주요 원인으로는 산업혁명 이후 서구의 현격한 기술적 우위, 1850년까지 동남아시아에서 점차 강력해진 서구 상업 세력의 형성,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민족의식의 강화와 이들 간의 경쟁을 합리화하는 데 기여한 시대의 이념인 다윈주의의 영향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세계 도처에서 서구 열강들 간의 전략적, 상업적 영향권을 둘러싼 치열한 식민지 쟁탈전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로 인해 진행된 식민지 과정은 동남아시아에서 지역에 따라 다소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20세기 초에 완료되었으며 이 시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될 때까지 태국을 제외한 전 동남아시아는 서구 제국주의 세력 및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동남아시아의 국가와 사회는 소위 근대화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의 이행을 경험하게 되었다. 식민 지배하에서 진행된 근대화를 통해 서구식 행정체제의 도입과 함께 새로운 토지 제도가 시행되었고 대규모 사탕수수, 고무 등의 플랜테이션과 주석산업의 등장으로 인하여 전통 농업 경제가 수출 경제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의 건설은 20세기 초여까지 동남아시아의 경관을 눈에 띄게 변화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물리적 변화 또는 이러한 일련의 물리적 변화 이외에 20세기 초부터 각 식민정부는 현대식 서구 교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동남아시아 사회가 또 다른 차원에서 변모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신교육 제도의 도래는 무엇보다도 1900년대 초부터 동남아시아 전통사회의 계속 구조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서서히 가시화되기 시작해 1920년대에 이르러 식민지와 동남아시아 사회 속에 나타난 여러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남아시아인의 민족의식을 일깨운 진보적인 신지식인의 출현과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 탄생한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족 지도자로는 베트남의 호치민, 미얀마의 운우,
인도네시아의 말레이시아의 툰코 압둘 라흐만, 싱가포르의 리콴유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신지식인은 서구의 현대적인 가치를 동경하며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사회적으로는 계급을 넘어선 평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의 이념적 성향은 반식민지적이나 반서구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이러한 성향을 바탕으로 신지식인들은 그들의 사회에서 새로운 이데아의 전파자이자 사회의 개혁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들은 식민 지배가 경제 수탈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변화만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현대화로 향한 동남아시아 사회의 보다 본격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식민 세력의 축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신지식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민중들에게 반식민지 투쟁을 위한 민족의식을 불어넣기 위해 야학의 설립과 신문, 잡지의 발간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식민지배 상태의 사회 병폐에 관한 메시지 전파에 노력했을 뿐 아니라 대중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등의 이념 전파를 위해 힘을 쏟으며 동남아시아 민족의식의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